오래된 나무 향과 옅은 약품 냄새가 섞인 이다미의 작은 복원 작업실은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한 공간이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오후의 햇살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한 먼지들을 금빛으로 물들였다. 그녀는 확대경에 눈을 고정한 채 가느다란 붓으로 깨진 백자의 단면을 섬세하게 어루만지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듯 오직 그녀의 숨소리와 붓끝이 도자기에 스치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복원가로서의 그녀는 완벽에 가까웠다. 하지만 작업대에서 한 걸음만 벗어나면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어설픈 바보가 되곤 했다. JW그룹 박물관에 복원 프로젝트 의뢰서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기쁨보다 걱정이 앞섰다. 그것은 그녀의 실력을 세상에 알리고 기울어가는 아버지의 작업실을 살릴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고질적인 덤벙거림이 그 모든 것을 망쳐버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녀는 프로젝트 계약서에 서명을 하면서 이번만큼은 제발 아무런 사고도 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하지만 신은 그녀의 기도를 들어줄 생각이 없는 모양이었다. JW그룹 산하의 미술관은 그녀의 작업실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높은 천장과 거대한 유리창은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했다. 그녀는 촌스러운 캔버스 가방을 고쳐 매고 어색한 걸음으로 미술관장의 안내를 따랐다. 그녀의 눈은 휘황찬란한 현대 미술 작품들을 따라 바쁘게 움직였고 그 바람에 하마터면 매끈한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다. 그녀는 간신히 중심을 잡았지만 얼굴은 이미 홍당무처럼 붉어져 있었다. 마침내 도착한 VIP 복원실 중앙에는 그녀가 앞으로 몇 달간 씨름해야 할 과제가 고고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조선시대의 순백자 다랑아리. 은은한 유백색의 표면과 비대칭의 둥근 형태는 완벽한 아름다움을 자랑했지만 몸체 한가운데에는 위태로운 금이 길게 나 있었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으며 달 한가리에 다가갔다. 그녀의 눈은 오직 눈앞의 도자기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흰 장갑을 끼고 그 상처를 어루만지기 위해 손을 뻗었다. 그 귀한 것에 아무나 손을 대게 해서는 안 될 텐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의 등 뒤에서 날아와 꽂혔다. 유진은 깜짝 놀라 급하게 몸을 돌렸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팔꿈치가 옆에 있던 작은 카트를 세게 치고 말았다. 카트 위에는 방금 전 비서가 회장님을 위해 준비해둔 커피 서비스가 놓여 있었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찻잔이 공중으로 날아올랐고 진한 갈색의 액체가 포물선을 그리며 허공을 갈랐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이다미는 비명을 지르며 어떻게든 그 커피잔을 잡아보려 허우적거렸다. 그녀의 필사적인 노력 덕분에 찻잔은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것을 면했지만 그 안에 담겨있던 뜨거운 커피는 고스란히 목소리의 주인즉 JW그룹의 회장 권희준의 명품 양복 위로 쏟아졌다. 순간 복원실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미술관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비서는 입을 틀어막았다. 이다미는 자신의 손에 들린 텅 빈 찻잔과 그의 가슴팍에 번지는 짙은 커피 얼룩을 번갈아 보며 사색이 되었다. 권희준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엉망이 된 양복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천둥 같은 분노보다 더 무서웠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이다미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경멸과 짜증이 노골적으로 담겨 있었다. 박 관장, 대체 어떤 사람을 데려왔기에 이 모양이지 저런 부주의한 사람에게 이 다랑아리를 맡기겠다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그 안의 날카로움은 비수가 되어 이다미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인 채 죄송합니다 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어른들의 세계가 아수라장이 된 그 순간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는 작은 눈동자가 있었다. 권희준의 아들 6살 권민준이었다. 다른 어른들이 비싼 양복과 권력의 위계질서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민준이는 오직 이담희의 얼굴만을 쳐다보고 있었다. 아이는 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것이 계산된 아첨이나 거짓된 반성이 아니라 순도 100%의 진정한 공포와 미안함이라는 것을. 그녀의 커다란 눈동자에 맺힌 눈물은 할아버지가 데려온 수많은 여자들이 흘리던 교활한 악어의 눈물이 아니었다. 민준이는 그 차이가 흥미로웠다. 늘 완벽하게 꾸미고 우아한 척 행동하지만 그 눈에는 욕심과 거짓만이 가득했던 여자들과 지금 눈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이 바보 같은 여자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이었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총명한 눈은 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의 모든 것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었다. 아이의 마음속에 이담이라는 여자는 덤벙대는 바보라는 첫인상과 함께 진짜라는 기묘한 인상을 동시에 남겼다. 권희준은 더 이상 한마디도 섞기 싫다는 듯 민준이의 손을 잡고 휙 몸을 돌려 보건실을 나가버렸다. 그의 싸늘한 뒷모습을 보며 이담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심정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가문의 명운이 걸린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프로젝트는 시작도 해보기 전에 이렇게 허무하게 날아가 버렸다. 그녀의 어깨가 절망감으로 가늘게 떨렸다. 미술관장의 원망 섞인 시선이 그녀의 등 뒤에 따갑게 박혔다. 그날 저녁 텅 빈 보건실에 홀로 남은 이담이는 한참 동안 다랑아리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은 절망과 자책감으로 가득했지만 눈앞의 아름다운 도자기를 보자 오기가 생겼다. 이대로 쫓겨나더라도 자신이 그저 커피나 쏟는 바보가 아니라는 것쯤은 증명해야 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가방에서 자신의 도구들을 꺼냈다. 그리고 다랑아리의 상태에 대한 예비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은 어느새 전문가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의 재앙을 목격했던 그 까다로운 꼬마 도련님이 이미 그녀의 진짜 가치를 어렴풋이 꿰뚫어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모두의 예상과 달리 이담이는 해고당하지 않았다. 보건 프로젝트의 촉박한 일정과 그녀가 해당 분야에 대체 불가능한 최고 전문가라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박 관장은 권희준 회장을 겨우 설득하여 그녀에게 수습기간이라는 족쇄를 채웠다. 이담이는 이제 자신의 실력뿐만 아니라 손발 하나까지도 증명해야 하는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 작업을 시작했다. 보건실의 문이 닫히는 순간 커피를 쏟던 어설픈 바보는 사라지고 예리한 눈빛과 강철 같은 집중력을 가진 전문가만이 남았다.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조용히 지켜보는 작은 그림자가 있었다. 권민준은 방과 후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박물관으로 향했다. 아이는 이담이에게 직접 말을 거는 대신 보건실의 유리창 너머나 거대한 기둥 뒤에 숨어서 그녀를 관찰했다. 민준의 눈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덤벙대던 그 여자와 지금 깨진 도자기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경건한 눈빛을 보내는 저 전문가는 과연 같은 사람일까? 아이는 그녀가 가끔씩 다랑아리에게 괜찮아, 곧 다시 예뻐질 거야 라고 속삭이는 것을 들었다. 그 진심 어린 열정이 아이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민주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녀를 시험하기 시작했다. 아이는 보건 관련 서적이 꽂힌 책장에 조선시대 도자기에 관한 가장 어려운 책을 꺼내 펼쳐놓거나 복잡한 역사 퍼즐을 그녀의 휴게 공간 근처에 슬쩍 가져다 놓았다. 다음 날이면 책에는 날카로운 통찰력이 담긴 메모가 붙어 있었고 퍼즐은 완벽하게 맞춰져 있었다. 민주는 깨달았다. 저 여자는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엄청나게 똑똑하고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이의 마음속에 그녀에 대한 존경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박물관에 화려한 불청객이 찾아왔다. 권희준의 가장 유력한 약혼녀 후보이자 국내 최고의 갤러리 관장인 윤서현이었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계산된 우아함으로 치장하고 있었지만 그 미소에는 차가운 우월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방문 목적은 권희준을 만나는 것이었지만 그에 앞서 미래의 아들이 될 민준이의 환심을 사는 것이 중요했다. 그녀는 아이의 취향은 고려하지도 않은 채 가장 비싸고 화려한 최신형 드론을 선물로 내밀었다. 윤서현은 곧 보건실 근처에서 이다미를 쳐다보고 있는 민준이를 발견했다. 그녀는 민준이에게 다가가 이다미를 보란 듯이 경멸적인 시선으로 훑었다. 민준아, 그런 지저분한 데서 뭘 보고 있니? 이리 오렴.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았지만 그 안에는 독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먼지 묻은 작업복을 입고 있는 이다미를 고용인이라고 칭하며 민준이의 손을 잡고 억지로 그곳을 떠나려 했다. 저런 사람이랑은 어울리는 거 아니야. 자, 이모랑 가서 새 장난감 가지고 놀자. 바로 그 순간이었다. 민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진심으로 유물을 사랑하는 이다미와 가식적인 미소로 자신의 마음을 사려는 윤서현. 그 극명한 대비가 아이의 인내심을 바닥나게 만들었다. 윤서현의 손길이 자신을 이다미에게서 떼어놓으려는 마지막 도화선이 되었다. 아이는 갑자기 윤서현의 손을 뿌리치고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이다미를 향해 달려갔다. 그리고는 놀라 눈이 동그래진 그녀의 다리를 와락 끌어안고 얼굴을 묻었다. 정적이 흘렀다. 윤서현의 완벽했던 미소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박 관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숨을 죽였다. 이다미는 갑자기 자신의 다리에 매달린 작은 아이를 내려다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리고 조용한 박물관 홀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크고 명확한 목소리로 아이는 외쳤다. 엄마. 그 한마디는 천둥과도 같았다. 세상의 모든 시간이 멈춘 듯했다. 이다미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설상가상으로 윤서현이 와 있다는 연락을 받고 방금 막 도착한 권희준이 그 모든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며칠 전 자신의 양복에 커피를 쏟았던 저 어설픈 보건가를 엄마라고 부르며 매달려 있는 모습을 그대로 마주했다. 그의 등 뒤에서는 약혼녀 후보가 굴욕과 분노로 새파랗게 질린 얼굴을 하고 있었다. 권희준의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눈이 그 믿을 수 없는 광경 위에 고정되었다. 이다미는 자신을 향한 권희준의 싸늘한 시선과 다리에 매달려 있는 아이의 온기와 등 뒤에서 느껴지는 윤서현의 살기, 어린 시선 사이에서 완전히 얼어붙어 버렸다. 엄마라는 그 한마디는 민준이가 그가 경멸하는 가식의 세계를 향해 던진 선전포고이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어른들의 삶을 거대한 혼돈 속으로 밀어넣는 폭풍의 시작이었다. 박물관의 정적을 깨뜨린 그 한마디 이후의 상황은 그야말로 폭풍전야였다. 권희준은 냉정한 효율성으로 상황을 수습했다. 그는 비서에게 지시하여 분노와 굴욕감에 휩싸인 윤서현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리고는 울며 이다미에게 매달리는 민준이를 억지로 떼어낸 후 겁에 질려있는 그녀에게는 단 한마디의 말도 없이 아이를 데리고 사라져버렸다. 복도의 홀로 남겨진 이다미는 거대한 태풍이 자신을 스쳐 지나간 듯한 충격과 공포 속에서 한참 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그날 밤 권희준의 본가인 거대한 저택에서는 작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엄마 사건은 JW그룹의 총수이자 권희준의 아버지인 권 회장의 귀에까지 들어간 후였다. 그는 손자인 민준이 아닌 이 상황을 만든 아들에게 분노했다. 그는 이것이 모두 아들이 재혼을 미루며 아이에게 안정적인 가정을 만들어주지 못한 탓이라고 몰아붙였다. 그리고는 이 기회에 윤서현과의 결혼을 서둘러 민준이에게 제대로 된 엄마를 만들어주라며 아들을 압박했다. 권희준은
아버지의 서재에서 쏟아지는 질책을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는 전략적인 비즈니스 결혼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아들이 이다미의 다리에 매달리며 절박하게 외치던 모습이 떠나지 않았다. 그는 처음으로 회사의 이익이나 가문의 체면이 아닌 아들의 감정을 우선순위에 두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민준이에게 윤서현을 억지로 엄마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아이를 절벽으로 미는 것과 같은 짓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압박을 피하고 시간을 벌면서 도대체 왜 아들이 그 여자에게 집착하는지 알아낼 방법이 필요했다. 며칠 후 이다미는 JW그룹 본사 48층 회장실로 호출되었다. 그녀는 이것이 해고와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마지막 통보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회장실의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권희주는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마치 기업 인수 합병을 논의하듯 딱딱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사과나 변명을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마치 기업 합병 제안서 같은 서류 한 뭉치를 그녀 앞으로 내밀었다. 그것은 계약서였다. 공식 직함은 권민준 군의 미술사 교사 및 사회활동 동반자. 계약 조건은 이러했다. 일주일에 정해진 시간 동안 민준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것, 공식적인 사교 행사에 민준이의 보호자 자격으로 동행할 것, 그리고 아이의 인생에서 안정적이고 우호적인 여성의 역할을 수행할 것. 그는 그 대가로 그녀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복원 작업실의 모든 부채를 청산하고도 남을 만큼의 거액을 연봉으로 제시했다. 계약서에는 사적인 감정 배제 월권 행위 금지, 절대적인 비밀 유지 등의 조항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이다미는 충격으로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인의 모욕감이 온몸을 휩쌌다. 그는 그녀를 한 명의 인격체나 전문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취급하고 있었다. 그녀의 자존심이 상처를 입었다. 그녀는 당장 이 말도 안 되는 계약서를 그의 얼굴에 던져버리고 싶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보건 전문가 중 한 명이지 돈에 팔려가는 부모가 아니었다. 그녀는 거절하기 위해 입을 열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녀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아버지에게서 온 문자였다. 은행에서 작업실의 대출금에 대한 최종 상환 통보를 보내왔다는 절망적인 내용이었다. 그 문자 한 통에 그녀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다. 그녀의 눈앞에 평생을 바쳐 낡은 유물들을 살려온 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계약서를 다시 쳐다보았다. 그것은 그녀의 영혼을 파는 악마의 거래였지만 동시에 그녀의 가족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기도 했다. 결국 그녀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계약서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으며 마치 영혼의 일부를 팔아넘기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권희주는 그녀의 서명을 확인하고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서명을 더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감정적인 교류도 없었다. 이것은 아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절박한 아버지와 가족을 구해야 하는 절박한 딸 사이의 차가운 비즈니스 거래일 뿐이었다. 권희준의 사무실을 나온 이다미의 어깨는 청은망은 무거웠다. 그녀의 가방 속에 든 계약서는 납덩어리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이제 가짜 엄마 역할을 하기 위해 자신의 자존심과 전문성을 저당 잡힌 신세가 되었다. 한편 사무실에 홀로 남은 권희준은 통유리창 밖으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 미묘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일단 급한 불은 껐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자신의 완벽하게 통제된 삶 속으로 아주 거대하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스스로 들여놓았다는 불길한 예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계약이 시작된 첫날의 공기는 어색함으로 가득했다. 이다미는 권민준 군의 미술사 교사라는 거창한 직함을 달았지만
스스로가 돈에 고용된 배우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상황의 변화를 눈치챈 민준이 역시 처음에는 경계심을 드러내며 그녀와 거리를 두었다. 차갑고 거대한 권씨 일가의 저택은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함을 더욱 증폭시키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이 숨막히는 계약을 과연 잘 해낼 수 있을지 눈앞이 캄캄했다.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다름 아닌 그녀의 전문성이었다. 이다미는 아이를 즐겁게 해줘야 하는 어린애로 대하는 대신 자신과 같은 열정을 가진 작은 동료로 대하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가져온 약간 손상된 작은 토기 조각을 꺼내 보였다. 그리고는 아이에게 유물을 닫고 분석하며 그 안에 숨겨진 역사를 읽어내는 법을 차근차근 가르쳐주기 시작했다. 계약의 딱딱한 틀을 벗어나 순수한 지적 교류가 시작되자 아이의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놀라운 속도로 발전했다. 그들은 더 이상 고용인과 고용주의 아들이 아니었다. 박물관에 굳게 닫힌 수장고에서 함께 먼지 쌓인 유물들을 구경하며 이다미는 공식적인 설명에는 없는 유물 뒤에 숨겨진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주말에는 함께 소풍을 갔고 아니나 다를까 그녀는 또 주스를 쏟는 실수를 저질렀다. 하지만 민준이는 화를 내는 대신 그녀를 따라 배를 잡고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는 실수가 화를 부르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배웠다. 가장 큰 변화는 민준이가 그녀의 작업실을 방문했을 때 일어났다. 아이는 자신의 저택과는 전혀 다른 따뜻하고 인간적인 온기로 가득 찬 그 작은 공간을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했다. 민준이는 그곳에서 평생을 유물과 함께 살아온 이다미의 아버지를 만났고 부녀가 공유하는 깊은 유대감과 일에 대한 진정한 열정을 직접 목격했다. 아이는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던 가족의 온기가 어떤 것인지를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권희주는 그 모든 변화를 자신의 사무실에 설치된 CCTV 화면을 통해 혹은 저택의 창문 너머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그렇게 환하게, 그렇게 거리낌 없이 웃는 모습을 몇 년 만에 처음 보았다. 아들의 웃음소리는 그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이는 따스한 햇살과도 같았다. 그는 안도감과 고마움을 느낌과 동시에 그 따스한 풍경에 끼어들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며 낯선 소외감과 질투심을 느꼈다. 이담이라는 여자는 그의 아들뿐만 아니라 그 자신마저도 변화시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이담이가 가정교사라는 명목으로 저택을 드나든다는 소식을 들은 윤서연이 분노에 휩싸여 예고도 없이 저택을 찾아왔다. 그녀는 그 계약이 바보 같은 여자가 권씨 가문에 발을 들이기 위한 계략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집의 미래 안주인이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민준이에게 다가갔지만 아이의 반응은 싸늘했다. 민준이는 그녀가 사온 비싼 선물은 쳐다보지도 않고 보란듯이 이다미에게 달려가 책을 읽어달라고 졸랐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무시당한 윤서연의 질투심은 이제 악의로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이다미를 내버려 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당장 이다미를 파멸시키는 대신 교묘하게 그녀의 발목을 잡는 방식을 택했다. 그녀는 미술계에 있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이다미의 전문성에 대한 의심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JW그룹이 왜 하필이면 망해가는 작업실의 복원가를 고용했는지 모르겠다. 그녀의 실력이 과장되었다는 소문이 있다는 식의 악의적인 귓속말들이 미술계 인사들 사이에서 돌기 시작했다. 그녀의 첫 번째 계략은 이다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이 아니었다. 박물관 이사회와 가장 중요하게는 권희준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는 것이었다. 그녀는 권희준이 이다미를 전문적인 골칫거리로 여기게 만들어 스스로 그녀를 내치게 만들고 싶었다. 아직은 작은 소문에 불과했지만 그 안에는 한 사람의 경력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독이 담겨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권희주는 박 관장에게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그는 조심스러운 어조로 최근 미술계에서 돌고 있는 이담희에 대한 우려에 대해 보고했다. 전화를 끄는 권희준의 얼굴은 평소처럼 냉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복잡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서재에 있는 보안 모니터를 쳐다보았다. 화면 속에서는 이담희와 민준이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퍼즐을 맞추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외부의 공격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세상을 바꾸고 있는 저 여자에 대해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믿고 있는지 선택해야만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담희의 삶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조선백자 다랑아리 복원 작업에 몰두하며 눈부신 진전을 보였다. 위태롭게 갈라져 있던 금은 그녀의 섬세한 손길 아래에서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감쪽같이 메워져 가고 있었다. 그녀는 일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았고 민준이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웃음을 되찾았다. 그녀는 정말 어쩌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폭풍 전의 고요함에 불과했다.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고 권희준과 민준 부자가 그 바보 같은 여자에게 빠져드는 것을 지켜보던 윤서연은 마침내 칼을 뽑아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소문 따위에 의지하지 않고 이담희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놓을 치명적인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녀는 미술관의 주요 후원자이자 관장의 친구라는 지위를 이용해 폐관 후에 복원실에 출입할 허가를 얻어냈다. 그리고는 불만을 품고 있던 하급 직원 한 명을 돈으로 매수하여 자신의 알리바이를 확보했다. 그날 밤 아무도 없는 복원실에 잠입한 윤서연의 얼굴에는 악마 같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이담희가 사용한 특수 접착제를 미세하게 녹여낼 수 있는 화학 용매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마치 예술 작품을 감상하듯 거의 완벽하게 복원된 달 항아리를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보이지 않는 균열 부위에 조심스럽게 용매를 발랐다. 그녀는 또한 이담희가 절대 사용하지 않을 법한 유물에 치명적인 강한 세척제를 그녀의 작업대 위에 몰래 가져다 놓았다. 모든 증거는 이담희의 과실을 가리키도록 완벽하게 조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복원실에 출근한 이담희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걸작이 될 뻔했던 달 항아리가 처참하게 망가져 있었다. 밤사이 화학 반응을 일으킨 접착제가 녹아내리면서 겨우 붙잡고 있던 균열이 다시 벌어지고 그 충격으로 작은 파편 하나가 완전히 떨어져 나간 상태였다. 그녀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복원객에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재앙이었다. 사건은 즉시 미술관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권희준 회장까지 참석했다. 회의실의 스크린에는 조작된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되었다. 매수된 직원이 손을 댄 CCTV 기록에는 외부인의 출입 흔적이 전혀 없었고 이담희의 작업대 위에서 발견된 부적절한 약품 용기는 그녀의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윤서연이 퍼뜨렸던 소문들은 이제 마치 예언처럼 이사들의 귀에 맴돌았다. 이사회는 그녀에게 모든 법적, 재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희준은 이성적으로 움직이는 남자였다. 그는 데이터와 팩트를 신뢰했다. 눈앞에 제시된 모든 증거는 명백하게 이담희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그의 머리는 당장 그녀를 해고하고 그룹의 손실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가슴, 그의 본능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얼마나 세심하게, 얼마나 깊은 애정을 가지고 유물을 다루는지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아왔다. 그가 아는 이담희는 절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를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차가운 이성과 그녀를 향한 뜨거운 믿음이 그의 안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그날 저녁 소식을 듣고 저택으로 돌아온 권희주는 분노에 찬 작은 아들과 마주해야 했다. 민준이는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확고한 믿음으로 이다미를 변호했다. 다미 선생님은 항아리를 사랑했어요. 절대 다치게 할 리가 없어요. 아빠도 다른 어른들도 다 거짓말쟁이에요. 아이는 눈물을 쏟아내며 아빠에게 소리쳤다. 아들과의 고통스러운 균열은 권희준으로 하여금 자신의 의심을 더욱 심각하게 마주하게 만들었다. 그는 아들의 눈에서 과거 자신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한 사람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보았다. 결국 이다미는 모든 직무에서 정지되었고 공식적인 조사가 끝나는 대로 막대한 금액의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그녀는 짐을 챙겨 마치 죄인처럼 미술관에서 쫓겨났다. 보건가로서의 그녀의 삶은 끝장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날 밤 권희주는 불이 꺼진 보건실에 홀로 서서 산산조각난 다랑아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증거 서류들은 그녀가 범인이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그의 뇌리에는 그녀의 열정적이던 눈빛과 눈물 흘리며 분노하던 아들의 얼굴이 교차하며 떠올랐다. 그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법무팀이 아닌 그룹의 보안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지금부터 다랑아리 파손 사건에 대한 비공식적인 재조사를 시작한다. 첫 번째 목표는 윤서현이다. 그는 자신의 이성이 아닌 자신의 본능을 믿기로 결정했다. 권희준의 비밀 조사는 그의 가장 신임하는 소수의 보안 및 IT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팀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을 작전본부로 삼고 팀에게 단 하나의 임무를 내렸다.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진실을 찾아내라. 그의 지시 아래 팀은 미술관의 모든 CCTV 영상과 내부 통신 기록 직원들의 금융거래 내역까지 샅샅이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냉혹하고 효율적인 총수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지만 그의 동기는 그 어느 때보다 지극히 개인적이었다. 한편 자신의 작업실로 돌아온 이다미는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파산의 위기와 전문가로서의 사형 선고. 그녀의 아버지는 묵묵히 딸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하지만 단 하룻밤의 고뇌 끝에 그녀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강인한 전문가의 영혼이 다시 깨어났다. 그녀는 자신의 실수가 그런 끔찍한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방식, 즉 자신의 전문성으로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미술관에 출입할 수 없었지만 다행히도 그녀에게는 예비조사 단계에서 찍어두었던 수백 장의 고화질 사진과 꼼꼼한 기록들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작업실의 문을 걸어 잠그고 사진 자료에만 의지한 채 파손 부위에 대한 법의학적 분석을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현미경처럼 사진을 확대하며 파손된 단면의 패턴과 파편 주변의 미세한 변색을 관찰했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그것은 단순한 스트레스 균열이 재발한 형태가 아니었다. 파손 부위 주변에서 발견된 아주 미세한 부식 흔적은 외부의 화학적 요인에 의해 손상이 가속화되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지식을 총동원하여 어떤 종류의 화학 용매가 이런 흔적을 남기는지 역으로 추적해 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어떤 전문 보건가도 사용하지 않을 특정 불법 용매가 범인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것은 명백한 파괴 행위였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꾸민 짓이었다. 이다미의 조사가 진실의 무엇에 접근하고 있을 때 권희준의 팀은 진실의 누구에 접근하고 있었다. 조작된 CCTV 영상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지만 팀의 젊은 천재 해커가
서버의 백업 로그에서 삭제된 원본 영상의 희미한 디지털 흔적을 발견해냈다. 복원 작업은 더뎠지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동시에 금융조사팀은 사건 발생 직후 한 보안요원의 계좌에 거액의 현금이 입금된 사실을 포착했다. 두 개의 독립적인 조사가 서서히 같은 지점을 향해 모여들고 있었다. 권희주는 미술관 내부의 동정적인 직원을 통해 이담희가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혼자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 그는 그날 밤 모든 눈을 피해 그녀의 작업실로 직접 찾아갔다. 정직 처분 이후 처음으로 마주하는 순간이었다.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담희가 자신의 분석 결과를 펼쳐놓는 순간 깨졌다. 그녀는 차가운 과학적 근거들을 조목조목 제시하며 이것이 명백한 파괴 행위임을 증명해 보였다. 그녀의 흔들림 없는 눈빛과 논리 정연한 설명에 권희주는 그녀를 향한 존경심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어설픈 여자나 계약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자신과 동등한 진실을 추구하는 파트너로 인정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팀이 찾아낸 보안 요원과 복원 가능한 영상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이제 그들은 같은 편에서 같은 적을 향해 싸우고 있었다. 그날 밤 낡고 오래된 유물들의 조용한 위험으로 가득 찬 이담희의 작업실에서 두 사람의 진짜 동맹이 맺어졌다. 그들은 용의자를 특정했고 승리를 향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복원된 CCTV 영상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리면 되었다. 권희주는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 작업에 몰두하는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그녀의 곁에서 그녀와 함께 싸우고 싶다고 강렬하게 생각했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방역의 불씨가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몇 시간의 피말리는 작업 끝에 마침내 권희준의 IT 전문가가 삭제되었던 CCTV 영상 복원에 성공했다. 화질은 거칠었지만 그날 밤 복원실에서 일어났던 모든 진실을 담기에는 충분했다. 권희준과 이담희는 그의 집무실에서 함께 영상을 확인했다. 화면 속에는 모자와 스카프로 얼굴을 가린 윤서현이 매수된 보안요원의 안내를 받으며 복원실로 들어서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다랑아리에 용매를 바르고 가짜 증거를 이담희의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다. 흑백의 영상은 그 어떤 변명도 허용하지 않는 차가운 진실을 보여주고 있었다. 보안요원은 즉시 비공식적인 대화를 위해 권희준의 보안팀에 의해 연행되었다. 영상 증거와 함께 중형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압박을 받자 그는 얼마 버티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는 윤서현에게 거액의 돈을 받고 그녀의 범행을 도왔다고 실토했다. 그의 자백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윤서현이 과거에도 자신을 이용해 미술관 내부의 자잘한 비리를 처리해왔으며 이번 범행에 승진해서 누락되어 불만을 품고 있던 다른 큐레이터 한 명도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까지 털어놓았다. 새롭게 드러난 공범의 존재는 사건의 판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이것은 윤서현의 단독 범행이 아니었다. 그녀는 미술관 내부에 존재하는 불만과 질투심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이다. 이제 그들의 조사는 단순히 범인을 밝혀내는 것을 넘어 미술관 내부에 숨겨진 부패의 뿌리를 뽑아내는 거대한 작전으로 확장되었다. 그들은 큐레이터의 과거 행적과 범행 동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이 공동의 조사는 두 사람을 필연적으로 더욱 가깝게 만들었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권희준의 사무실에 남아 윤서현의 관계망을 분석하고 다음 계획을 세웠다. 사무실의 공기는 더 이상 단순한 업무적 동맹 관계의 그것이 아니었다. 공유된 위험 진실을 향한 추격의 스릴, 그리고 함께 보내는 긴 시간은 두 사람 사이에 남아있던 마지막 벽까지도 허물어뜨리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에는 미묘하고도
강렬한 새로운 에너지가 흐르기 시작했다. 어느 늦은 밤 두 사람은 지친 몸으로 소파에 기대어 있었다. 권희주는 차가운 사무실 공기에 그녀가 살짝 몸을 떠는 것을 보고 말없이 자신의 양복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 위에 덮어주었다. 상투적인 행동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다. 이다미는 그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안전함과 따뜻함을 느꼈다. 그가 입던 옷에서 풍기는 옅은 향기가 그녀의 심장을 간지럽혔다. 그들은 공범인 큐레이터의 파일을 검토하던 중 그녀가 남긴 질투심 가득한 메모들을 발견했다. 그것을 보던 이다미가 나지막이 말했다. 어떻게 사람이 단지 질투심 때문에 이렇게까지 잔인해질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연민이 담겨 있었다. 권희주는 그런 그녀의 여린 마음에 또다시 흔들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건 당신의 진심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라는 증거요.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본성을 적극적으로 긍정하고 위로했다.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은 서류를 집으려다 손끝이 스쳤을 때 짜릿한 전기가 흐르는 듯한 감각에 둘은 동시에 숨을 멈추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두 사람의 눈빛은 서로를 향한 감정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었다. 권희주는 마침내 이담이라는 여자의 모든 것을 보게 되었다. 그는 그녀의 비상한 두뇌와 강직한 직업윤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는 회복력,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바탕에 있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한때 경멸했던 덤벙대는 바보와 사랑에 빠졌음을 인정해야만 했다. 이제 그들의 손에는 영상 증거와 공범의 자백까지 모든 패가 쥐어져 있었다. 하지만 권희주는 단순히 진실을 밝히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윤서연은 대중 앞에서 이다미에게 굴욕을 주었다. 그렇다면 그녀의 몰락 역시 가장 화려하고 공개적인 무대 위에서 이루어져야만 했다. 그들은 완벽한 함정을 준비했다. 그리고 그 무대로 미술계의 모든 인사들과 언론이 주목하는 미술관의 신규 전시회 기념 갈라 파티를 선택했다. 모든 계획을 마친 후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사무실 통유리창 밖으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었다.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는 완전한 파트너였다. 직업적인 임무는 이제 지극히 개인적인 복수가 되었다. 권희준이 강렬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준비됐소. 이다미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단호하고 결연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언제나 준비되어 있었어요. 마지막 결전의 무대는 이제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JWB 미술관의 신규 전시회 기념 갈라 파티는 예술계와 재계의 가장 빛나는 별들이 모두 모인 화려한 축제였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부드러운 클래식 선율, 그리고 사람들의 우아한 웃음소리가 홀을 가득 메웠다. 그날 저녁에 가장 빛나는 별은 단연 윤서연이었다. 그녀는 마치 여왕처럼 인파 속을 거닐며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는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되었다고 믿었다. 이다미는 사라졌고 권희준과의 결혼은 이제 시간 문제였다. 그녀의 오만함은 하늘을 찌를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자신을 위한 가장 거대하고 잔인한 연극의 막이 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이다미는 파티장 뒤편의 감시실에서 권희준의 보안팀과 함께 모니터를 통해 파티장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권희준은 무대 위에서 개막 연설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평소처럼 침착했지만 그 눈에는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객석에는 할아버지와 함께 온 민준이가 아빠의 모습을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권희준은 무대 중앙에 서서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미술관의 예술과 문화에 대한 헌신,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성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미묘하고 불길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그의 시선이 잠시 군중 속에 윤서현을 향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녀는 그에게 우아한 미소를 보냈다. 그가 연설의 방향을 예상치 못한 곳으로 틀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때였다. 오늘 밤 우리는 새로운 전시회를 축하할 뿐만 아니라 진실을 향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의 말에 혼란이 조용해졌다. 최근 저희 미술관의 가장 소중한 보물인 조선백자 다랑아리가 비극적으로 파손되었습니다. 공식적인 발표는 한 재능 있는 복원가의 과실을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그렇듯이 훨씬 더 복잡하고 추악했습니다. 윤서연의 미소가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의 등 뒤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이 깜빡이며 켜졌다. 새로운 전시회 작품 이미지 대신 화면에 나타난 것은 거칠고 어두운 흑백의 CCTV 영상이었다. 호란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보았다. 그 우아하고 고상한 윤서연 관장이 어둠 속에서 복원실에 잠입하여 국보급 유물에 몰래 손을 대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재생되었다. 혼란에서는 충격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영상이 끝나자 권희준의 얼음 같은 목소리가 침묵을 갈랐다. 방금 여러분이 보신 영상의 주인공은 윤서현 관장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보안요원의 자백이 담긴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윤서현의 모든 계략과 범행 동기가 그의 목소리를 통해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증거는 절대적이고 반박 불가능했다. 모든 카메라와 시선이 윤서현에게로 쏠렸다. 그녀의 완벽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났다. 그녀의 얼굴은 불신으로 일그러졌다가 이내 공황 상태에 빠진 분노로 바뀌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모든 것이 조작이라고 거짓이라고 외쳤다. 그녀의 히스테릭하고 품위 없는 발악은 오히려 그녀의 유죄를 더욱 확실하게 증명할 뿐이었다. 그녀의 유력한 집안 부모님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몰락은 잔인할 정도로 공개적이고 완벽했으며 통쾌했다. 보안요원들이 비명을 지르는 윤서현을 끌고 나가는 동안 권희준은 마지막 발표를 했다. 그리고 이제 이 범죄를 밝혀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국보를 완벽하게 되살려낼 진정한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무대 뒤편의 문이 열리고 이담희가 걸어 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작업복 차림이 아니었다. 소박하지만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빛났다. 그녀는 관중들을 향해 당당하고 품위 있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녀가 겪었을 끔찍한 부당함을 깨달은 관중들 사이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이담희는 무대 위로 올라가 권희준의 옆에 섰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것은 그의 지지와 애정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행위였다. 객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준이의 눈이 자랑스러움과 행복으로 반짝였다. 아이의 눈에는 더 이상 아빠와 선생님이 아니었다.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윤서현의 악랄한 연극의 막은 내렸고 진실과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연극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갈라 파티 다음 날 윤서현의 몰락은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반대로 이담희는 불의에 맞서 진실을 밝혀낸 영웅으로 칭송받았다. 그녀는 공식적으로 모든 혐의를 벗었고 다랑아리 복원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했다. 승리의 달콤함도 잠시 그녀와 권희준 사이에는 어색한 현실이 찾아왔다. 두 사람을 묶어주었던 가장 큰 명분, 즉 민준이를 안정시키고 그녀를 보호하기 위한 계약이 이제 그 효력을 다한 것이다. 그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한 것은 민준이었다. 아이는 부쩍 말이 없어지고
그림자처럼 이담희의 곁에만 붙어 있으려 했다. 어른들의 대화를 어깨너머로 들었던 것인지 혹은 그저 동물적인 직감으로 알아차린 것인지 아이는 어느 날 저녁 이담희에게 가슴 아픈 질문을 던졌다. 이제 나쁜 이모는 사라졌으니까 선생님도 떠날 거죠. 계약 끝났잖아요. 아이의 물음에 이담희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 역시 그들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담희는 복원 프로젝트 준비를 핑계로 자신의 작업실로 돌아왔다. 그녀에게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민준이를 떠나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시려왔다. 동시에 전혀 다른 세상의 남자인 권희준을 향한 자신의 감정도 마주해야 했다. 그녀는 자존심이 강한 여자였다. 위기를 이용해 그의 가족의 일원이 되려 한다는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먼저 움직여주기를, 그의 감정이 함께 싸우며 생긴 일시적인 전우애가 아님을 증명해주기를 기다렸다. 권희준 역시 공허함에 휩싸였다. 위기 상황이 끝나고 아드레날린이 걷히자 그의 삶에는 그녀의 부재라는 커다란 구멍이 생겼다. 그는 계약이 처음부터 핑계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진심에 처음부터 끌렸던 것이다. 그의 차갑고 논리적인 세상은 그녀의 덤벙대는 온기 없이는 이제 너무나 공허하게 느껴졌다. 그는 민준이가 불안해 사는 모습을 보며 더 이상 그녀를 이대로 떠나보낼 수 없다고 결심했다. 그는 행동해야만 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는 기업 인수의 전문가였지 사랑 고백의 전문가는 아니었다. 그는 처음으로 JW그룹 회장이라는 갑옷을 벗어던지기로 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하는 대신 그녀의 세상, 즉 먼지 쌓인 낡은 작업실로 직접 찾아갔다. 그의 비싼 양복은 유물들의 고요한 위엄으로 가득 찬 그 공간과 어딘지 모르게 어울리지 않았다. 그는 어색하게 안으로 들어서다 하마터면 낡은 의자에 걸려 넘어질 뻔했다. 그는 거창한 선언 대신 계약 이야기부터 꺼냈다. 그 계약은 실수였소. 그의 목소리는 낯설게 떨리고 있었다. 감정적인 문제를 차가운 비즈니스로 해결하려 했던 내가 바보였지 당신이 아니라. 그는 한 걸음 그녀에게 다가섰다. 돈으로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변한 것은 나였소. 내 아들을 위한 교사가 필요한 게 아니었어. 내 인생의 파트너가 필요한 거였지. 그의 고백은 세련되지도 시적이지도 않았지만 그 안에는 꾸밈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소. 하지만 당신과 민준이가 함께가 아닌 세상은, 우리가 함께가 아닌 세상은 이제 상상하고 싶지 않소. 이담희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안고 그의 고백을 들었다. 그녀는 그 강력한 남자의 눈에서 상처받기 쉬운 연약함을 보았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기다려왔던 진심이었다. 그녀는 즉답 대신 눈물 어린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리고는 장난스럽게 물었다. 그럼 회장님 양복에 묻었던 커피 얼룩은요? 그녀의 말은 두 사람의 재앙 같았던 첫 만남을 떠올리게 했고 팽팽했던 긴장감을 단숨에 녹여버렸다. 바로 그때 아빠가 일을 망칠까봐 몰래 뒤따라왔던 민준이가 작업실 문틈으로 얼굴을 쏙 내밀었다. 함께 미소 짓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본 아이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아이는 활짝 웃으며 두 사람에게 달려왔고 처음으로 세 사람은 계약의 굴레를 벗어나 진정한 가족으로 서로를 끌어안았다. 작업실의 부드럽고 따뜻한 조명 아래 차가운 계약은 마침내 끝이 났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시작을 향한 말 없는 약속과 진정한 사랑만이 가득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세상은 조심스럽지만 꾸준하게 하나로 합쳐지고 있었다. 권희준은 이제 주말이면 비싼 양복 대신 편안한 스웨터 차림으로
이다미의 낡은 작업실을 찾았다. 그는 더 이상 그곳에서 어색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낡은 도구들과 그녀의 아버지가 들려주는 예시이야기들 속에서 자신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평온함을 느꼈다. 이다미 역시 그의 세상에 조금씩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JW그룹의 화려한 공식 만찬 자리에서는 포크를 떨어뜨리는 실수를 저질렀지만 이제 아무도 그녀를 비웃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서 그런 그녀를 사랑스럽다는 듯이 바라보는 권희준의 시선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서투름은 이제 흠이 아니라 가식 없는 그녀의 매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마침내 수개월에 걸친 대장정 끝에 달아가리는 완벽한 모습으로 되살아났다. 미술관은 그 귀환을 기념하기 위해 작은 비공개 행사를 열었다. 은은한 조명 아래 다시 한번 고고한 자태를 드러낸 달 항아리는 과거의 상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벽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억울함을 씻어내고 진실의 힘을 증명하는 위대한 기념비와도 같았다. 권희준과 민준이는 관람객들 사이에서 자랑스러운 눈으로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는 이다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회장의 연인이 아닌 자신의 분야에서 정점에 선 위대한 장인이었다. 권희준의 변화는 회사 사람들을 가장 놀라게 했다. 그는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총수였지만 그를 둘러싸고 있던 얼음벽은 완전히 녹아내렸다. 그는 불필요한 회의를 줄이고 정시에 퇴근했으며 주말에는 휴대폰을 꺼두는 일이 잦아졌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일중독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행복의 가치를 깨달은 한 명의 남자이자 아버지가 되어 있었다. 이 새로운 가족의 중심에는 언제나 민준이가 있었다. 아이는 더 이상 세상을 향해 나를 세우던 까칠한 꼬마 도련님이 아니었다. 엄마의 따스함과 뒤늦게나마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아빠의 애정 속에서 아이는 밝고 사랑스러운 본 모습을 되찾았다. 아이는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짜 세상을 마침내 찾은 것이다. 어느 날 저녁 권희준은 이다미의 작업실로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들고 찾아왔다. 상자 안에는 망가진 채 멈춰버린 그의 어머니의 유품 오래된 오르골이 들어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내미는 대신 그 낡은 오르골을 내밀었다. 그는 청혼의 말 대신 이렇게 물었다. 우리 가족을 위해 이것을 고쳐줄 수 있겠소? 그의 과거의 상처이자 가장 소중한 것을 그녀에게 맡기는 그 행위는 세상 그 어떤 화려한 고백보다 더 진실하고 깊은 청혼이었다. 이다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흘러 세 사람은 이제 완벽한 한 가족이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차가운 저택이 아닌 햇살이 잘 드는 아담한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어느 주말 오후 이다미는 서툰 솜씨로 쿠키를 굽다가 주방을 온통 밀가루 투성이로 만들었다. 예전 같았으면 질색했을 권희준은 이제 아들과 함께 엄마를 돕겠다며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다. 물론 그들의 도움은 주방을 더욱 엉망으로 만들었지만 그들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이다미는 밀가루를 뒤집어 쓴 채 환하게 웃고 있는 두 남자를 바라보았다. 한때 세상에서 가장 차가웠던 남자는 이제 아이처럼 순수한 기쁨으로 웃고 있었다. 가짜를 경멸하던 아이는 자신이 찾은 진짜 가족을 보며 행복한 눈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바로 저 모습, 저 진심 어린 웃음이야말로 그녀가 그 모든 시련을 견뎌내고 얻어낸 가장 위대한 보물이었다. 그녀 역시 그들을 따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밀가루와 달콤한 버터 냄새와 함께 햇살 가득한 집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